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회의에 들어갔는데 누군가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 혹은 가족이랑 얘기하다가 별것 아닌 말에 발끈해서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 경험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치 자동 바늘처럼 몸이 먼저 확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현상,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몸의 반응 뒤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집단 정신치료의 진화인데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그냥 치료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뇌가 타인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사용 설명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0년간 집단 치료가 심리적인 대화를 분석하던 것에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신호를 읽는 것으로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따라가 볼 거거든요. 특히 다미주의 이론하고 또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요. 이걸 통해 보면 우리의 상호작용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계들의 춤과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신경계들의 춤이라니, 와,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그냥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공간이 어떻게 서로의 뇌를 재구성하는 생물학적 조율의 장이 되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25년까지를 집단 치료의 제도약과 확장 시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핵심 변화가 경험적 지혜에서 과학적 근거로의 이동이라고요. 사실 저는 어빈연럼 같은 대가들의 통찰, 그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데이터랑 과학을 강조하게 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얄롬의 모델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통해 심리적 통찰을 얻는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접근법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의료계 전단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증거 기반이라는 흐름이었거든요. 증거 기반이요? 네, 보험사나 정부기관에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고요. 단순히 환자가 좋아졌어요라는 리더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부족해진 거죠. 그런 현실적인 압박이 있었군요. 그래서 2004년에 미국 집단정신치료학회 AGPA에서 Science to Service Task Force라는 걸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맥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측정 기반 치료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과학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시스템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 집단 안에서 누군가 갑자기 입을 닫고 침묵할 때 과거에는 그걸 저항이나 소극적 공격성 같은 심리적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하고 분석하려 들었겠죠? 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관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건 심리적 방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율신경계의 자동 반응일 수 있다고요. 생존 반응이요? 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신경계가 왜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회의에서 얼어붙는 것도 제 의지가 약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들어간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새로운 흐름이 가진 치유의 힘이죠.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IPNB입니다. 네. 자료에서 뇌를 고립된 컴퓨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배선되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IPNB는 마음을 이 두개골 안에 갇힌 무언가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설명하죠. 와이파이요? 네. 뇌가 공유기라면 마음은 그 공유기를 통해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신호 그 자체라는 겁니다. 뇌와 신체, 그리고 관계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집단 치료라는 건 여러 개의 공유기가 모여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실을 단순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여러 신경계가 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신경 가소성의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요? 네, 바로 운해 대 운해 통신이라고 불리는 비언어적인 교감이죠. 운해 대 운해 통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깊은 수준의 연결과 치유는 논리적인 좌뇌의 언어를 거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미세한 억양, 그 숨소리, 얼굴 표정, 자세 같은 신호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상태를 읽고 조율합니다. 아, 마치 아기가 엄마 표정을 살피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아기가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세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집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명회로처럼 작동하는 거죠. 특히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몸에 저장된 트라우마나 초기 애착 손상 같은 그런 암묵적 기억을 다룰 때 이 운해 간의 소통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 몸이 뒤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으로 다미주 이론을 꼽던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네,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의론은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얼어붙거나 폭발하거나 혹은 평온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우아한 지도와 같아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일종의 3단계 교통신호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통신호등이요? 네, 가장 진화된 최신 시스템인 녹색 신호등이 바로 복층 미주신경 상태입니다. 이건 사회적 관여 시스템이 켜진 상태로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호기심과 평온함을 느끼죠.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 녹색 신호등 상태에 있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최적의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노란불이겠네요. 맞습니다. 노란 신호등은 교감신경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익숙한 투쟁, 도피 반응이죠.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심장이 뛰고 몸이 긴장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집단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을 자르거나 논쟁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일종의 경계태세입니다. 그럼 마지막 빨간불은 제가 회의실에서 경험했던 그것과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빨간 신호등은 가장 원시적인 방어 시스템인 배칭 미주신경 상태입니다. 투쟁이나 도피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작동하는 셧다운 또는 부동화 반응이죠. 이때 우리는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 얼어붙고 무감각해지고 현실과 분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극단적인 침묵이나 멍한 표정 같은 거요?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경계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와, 교통신호등 비유로 들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녹색은 연결, 노란색은 동원, 빨간색은 붕괴. 그렇다면 이 신호등을 켜고 끄는 건 도대체 뭔가요? 제가 의식적으로 녹색불을 켜야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포지스는 이걸 신경지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위험해 라고 인지하기 이전에 우리 신경계가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의 안전, 위험, 위협 신호를 감지하고 자동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내 신경계가 이미 상대의 차가운 목소리 톤이나 굳은 표정을 위협으로 감지하고 노란불이나 빨간불을 켜버린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집단 리더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해석자였다면 이제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이 되는 건가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는 리더를 생물학적 조율자라고 표현하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날카로운 해석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안정된 신경계, 즉 녹색 신호등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이요? 네, 리더의 차분한 목소리, 안정된 호흡, 따뜻한 눈맞춤 자체가 집단 전체의 불안을 낮추는 닷이 됩니다.
이걸 공동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조절이요? 네, 아직 스스로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에게 리더가 자신의 안정된 신경계를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마치 불안해하는 아이를 부모가 안아주면 아이의 심장박동이 안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리더가 집단의 보조 피질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리더가 이런 생물학적 조율자 역할을 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쓰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나요? 만약 제가 리더인데 그룹원 2명이 막 싸우기 시작해서 분위기가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뭘 해야 하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자료에 소개된 실용적인 기법들이 바로 그럴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세션을 시작할 때는 오리엔팅이라는 기법을 써요. 다 함께 아주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면서 눈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사물, 화분이나 그림 같은 걸 찾아보게 하는 거죠. 아, 그냥 둘러보는 거요? 네, 이게 신경계에 여기는 안전해 라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또 다 같이 숨을 길게 내쉬는 시간을 갖는 의식적 호흡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녹색 신호등을 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자, 2분 진정하시고. 이런 말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법 중 하나가 기능적 하위 그룹화입니다. 두 사람 A와 B가 갈등할 때 리더는 B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는 대신에 그룹 전체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A님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이 이 방에 또 계신가요? 아, 이렇게 해서 A와 공감하는 사람들을 먼저 연결해 주는 겁니다. 뇌가 위협으로 느끼기 쉬운 차이보다 유사성을 먼저 부각시켜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거죠. 안전한 연결망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차이점을 탐색할 신경 생리학적 여유가 생깁니다. 와,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네요. 그냥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션을 마칠 때는 다 함께 낮은 소리로 허밍을 하거나 부 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어요. 허밍이요? 네,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성대를 진동시키는 행위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즉각 중인 안정 효과를 줍니다. 모두가 녹색 신호등 상태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논의가 개인의 신경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후반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신경학적 안전은 결국 사회적 안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신경 다양성 같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 그대로 존중받고 보여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의 신경계는 진정한 녹색 신호등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026 AGPA의 주제가 복잡한 시대에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 유지하기인 것도 집단 치료가 분열된 사회를 위한 하나의 공중보건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정말 강력하고 희망적인 이론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자료 뒷부분에 비판적인 시각도 언급되어 있더군요. 일부 신경과학자들이 포지스가 제시한 해부학적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이론의 과학적 기초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좋은 이야기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또 건강한 비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포지스가 제시한 배측복측 미주신경의 뚜렷한 기능적 구분이 실제 해부학적 구조보다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또 모든 심리적 문제를 미주신경 톤의 문제로만 환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왜 이토록 이 이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임상가들은 이 이론을 절대적인 과학적 진리라기보다는 매우 유용한 지도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가 환자들이 자신의 몸 반응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수치심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아, 나는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신경계가 나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치유적 힘을 가지거든요.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지도의 세부 사항이 실제 지형과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그 지도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집단 치료가 단순히 사회적 소우주를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뇌를 바꾸는 공명회로이자 신경 가소성의 실험실로 진화하는 과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신경계를 직접 훈련시키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리더는 이제 생물학적 조율자가 되고 집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을 되찾는 생리적 탄력성을 기르는 신경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심리적 통찰을 얻는 것을 넘어서 신경계 자체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된 거죠. 이 이론들이 주로 치료실을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직장, 가족,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우리가 속한 모든 그룹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공동조절이나 신경지각의 원리를 당신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다음 회의에서 누군가 말을 주저할 때 왜 말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저 사람의 신경계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나?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표정 혹은 누군가의 말을 잠시 멈추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주변 사람들의 신경계에 여기는 안전해 라는 녹색 신호등을 켜주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파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